2019년 4월 9일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원래는 2019년 11월에 치러져야 하는 총선거가 금년 4월 9일로 앞당겨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11월에 치룰 예정이었던 총선이 4월로 앞당겨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총선거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선거는 매번 중요하죠.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총선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로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 선거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총리 후보는 누구이며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1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이스라엘의 총선거가 4월로 앞당겨지게 된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그 배경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특이한 정치 체계와 총리 선출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는 그 지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명목상의 자리일 뿐 실질적인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그런 반면 총리는 법적인 이스라엘의 최고 책임자로 이스라엘 정부의 수반이며 모든 당의 수장으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직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4번의 총리직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총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데 총리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은 예비선거를 통해서 크네셋 의원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정당을 투표할 때 이미 누구에게 투표를 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수만큼 비례해서 자기들의 국회의원 숫자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체의 숫자는 모두 120명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들을 불러 모아 그 중에 한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 후보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리고 그 총리 후보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각 분야의 장관을 내세운 다음 42일 내에 또다시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총리로 확정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국회에는 워낙 정당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독립정당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집권 여당이 되고 총리를 내기 위해서는 120석의 과반수 이상인 61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자기들만의 정당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연정하여 연합정당을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연정의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있었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 당도 그때 당시 가장 큰 정당이긴 했지만 120석 중에 겨우 30석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국회에는 자그마치 17개의 정당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 당도 다른 4개의 정당과 힘을 합치고 모두 66석의 의석수를 갖고 드디어 국정을 운영을 시작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겨우 국정을 이끌어가던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칼을 겨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쿠드 당과 연정 관계였던 이스라엘 베이테노 당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국방부 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리버만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 휴전을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해 왔던 것이죠. 결국 지난해 11월 14일 국방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립정부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석수 5개를 보유하던 베이테노당이 한꺼번에 쑥 빠지게 되자 베냐민 네타냐후의 의석수는 졸지에 61석으로 의석수가 줄어들어 버렸고 그동안 리버만을 따르던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베냐민 네타냐후 연정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젠 과반수도 못 채우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국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11월로 예정되었던 총선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네타냐후 역시 조기 총선을 강력히 저지했지만 이미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스라엘에서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이스라엘의 의회 120석 중에 그나마 61석을 겨우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석수가 더 줄어들기 전에 빨리 총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베냐민 네타냐후도 판단을 했겠죠. 결국 이스라엘 의회가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해산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총선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금년 4월 9일에 치러지게 될 이스라엘 총선에서 총리 후보로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직을 맡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죠. 베냐민 네타냐후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 차례 총리직을 맡았었고요. 그 후에 다시 2009년에 총리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3번씩이나 총리직을 이어오고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5번째 총리직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정치의 최전선에서 30년 이상 버텨오면서 이미 4번씩이나 총리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국정 운영 경험이 많으며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총리직을 연거푸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네타냐후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과 외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즉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공격이나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작 이스라엘 국민들은 베냐민 네타냐후의 강력한 안보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경을 굳건히 지켜왔고 국제사회의 중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동맹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란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왔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 공격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소셜미디어를 다루고 주류 언론 매체들을 우회해서 잠재력 있는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트럼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태도는 덩달아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기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요 정치인들에게도 네타냐후는 최고의 정치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점도 있죠. 이스라엘 국민에게 베냐민 네타냐후의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4번씩이나 총리직을 맡을 수 있었기는 하겠지만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잡았기 때문일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1월 1일 통신사와 유력 사업가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고 특정 언론의 홍보성 기사를 쓰게 하면서 경쟁 언론의 부수를 줄여준 혐의로 현재 기소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베냐민 네타냐후 본인의 비리도 있지만 그의 부인이 총리 관저에 외부의 고급 식당 음식을 1억 원어치 주문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고요. 또 베냐민 네타냐후의 아들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호원을 거느리고 스트릿바에 들어가서 즐기면서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를 술에 취해 발설하는 것이 언론에 알려져 큰 홍역을 치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내무부 장관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온 것은 그렇다 치지만 그에 따라 다른 종교를 가진, 즉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의에 대한 행정적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선거에 또다시 도전하면서 지난 2월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베이트 예후디 유대인의 집이라는 정당과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 유대 권력이라는 정당과 또 손을 잡으면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정통 유대인과 손을 잡으며 이스라엘을 더욱더 종교적으로 경직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일반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난해 왔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7년 초정통파 유대인 청년들의 군대 징집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지금은 정통 유대인,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회복지 면에서도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인상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빈곤에 빠진 국민들도 많으며 보건 시스템의 부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4번씩이나 총리직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식상함과 피로감을 준다는 단점도 있죠.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 네타냐후와 맞서 경쟁하게 될 인물은 또 누구일까요?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직 참모총장 출신인 베니 간츠라는 인물이 새로운 정치 리더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사선 경력의 베냐민 네타냐후와 맞서 싸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니 간츠는 1959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헝가리에서 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라고 합니다. 1977년 IDF에 입대하여 낙하산 특수부대원으로 훈련을 받은 후에 장교가 되었고요. 그 후에 1982년 첫 번째 레바논 전쟁에서 낙하산 대대를 이끌었고 1991년 에티오피아에 있는 14,000명의 흑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공수해오는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2011년 이스라엘 국군 참모총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군인 출신이죠. 그러면서 텔아비브 대학에서 역사 학사 학위를, 하이파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 미국 국방대학에서는 국가자원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그야말로 실전과 이론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인 2018년 12월 호센 레 이스라엘, 영어로는 이스라엘 리질리언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 회복당이라는 정당을 공식 출범하고 본인이 당의 대표가 됩니다. 하지만 베니 간츠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초년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새롭게 만든 정당에는 소속된 국회의원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다른 당과 연합을 했는데 의석수 11개를 갖고 있는 예시 아티드 당의 야일 라피드와 연합을 하면서 새로운 당의 이름을 블루 앤 화이트, 우리말로는 청백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크고 작은 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합치고 분리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롭게 만든 당의 이름을 청백당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국기의 색깔이 하얀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아마도 청백당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 같은데요. 이 당이 얼마 전에 이번 총선거를 위해서 주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청백당은 우익도 좌익도 아니고 그 모든 것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정책을 앞세우며 정치적 성향에서 양쪽 모두를 끌어안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익과 좌익 양쪽 모두에게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겠죠.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청백당은 골란 고원은 1967년 시리아에서 병합된 영토를 되돌리는 것은 아예 협상 불가능하며 골란 고원에서 이스라엘이 떠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 계곡 너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유대인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처음엔 웨스트뱅크 내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 마을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모두 취소하고 웨스트뱅크 내의 유대인 정착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한동안 쓸어내리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2월 17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베니 간츠는 이란 정권을 악마라고 불렀으며 서방 국가가 직면해야 하는 주요 도전 과제는 극단주의적 이란, 이슬람 테러 및 지역 불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역시 그가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 출신다운 면모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냐민 네탄야후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베냐민 네탄야후와 확실히 결이 다른 정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대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니 차라리 받아들이자. 그 대신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대에 걸맞는 이스라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그동안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자. 바로 이 부분들이죠. 우선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즉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안식일에도 대중교통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안식일에는 슈퍼마켓을 열지 못하게 하는 슈퍼마켓 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시켜서 안식일에도 슈퍼마켓을 열어서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백당의 주요 정책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통곡의 벽에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정통 유대인 청년들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방위군 IDF에 입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에게 히브리어와 영어, 과학, 수학 등 핵심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 법안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백당이 내세운 주요 정책들 중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교인과 비종교인들 모두 평등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대체 또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도 법률적으로 허용할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돌아갈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국민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유와 관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동시에 유대 정체성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니 간츠의 이런 정책은 이스라엘을 유대 국가로 먼저 보는 사람들과 종교의 자유, 인권 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안보일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민생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유대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일까요? 지난주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이번 선거에서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가 예전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가장 우선시돼야 할 이슈에 대해서 경제적 이슈가 47%로 1위이고 보안 문제가 21%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확립과 부패 척결이 17%로 3위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와 외교 및 평화 과정이 11%로 4위에, 종교가 5%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번 이스라엘 총선거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작은 차이로 청백당이 베냐민 네탄야후의 리쿠드 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백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과반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다른 이스라엘의 정당들이 청백당이 이끄는 정부와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청백당이 베냐민 네탄야후의 정당인 리쿠드 당과 연합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리쿠드 당 또한 작은 극우, 극좌파 당들을 모아서 정부를 새롭게 또 구성할 필요 없이 청백당과 연합해서 작은 당들의 협박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베냐민 네탄야후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다른 당원들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베냐민 네탄야후는 부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의 정당들이 기소당할 총리의 연정에 합류하길 꺼려할 수 있어서 청백당과의 연합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도 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가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누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이스라엘 선거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동평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스라엘의 선거 이후에 발표한다고 했죠. 중동평화 협상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중동의 평화 지도를 새롭게 결정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의 선거 이후에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부의 구성에 따라 중동평화 협상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승리하게 된다면 당연히 현재 트럼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동평화 협상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가까운 동맹으로 중동의 미래에 대해서 비슷한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베니 간츠가 승리한다면 트럼프 정부와 중동 평화 협상에는 많은 변화와 중동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은 또 다른 태풍이 불어오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죠. 우리가 이번 선거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5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보태준 정통 유대인들의 정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아닌 예수와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며 행정적, 물리적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이미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이스라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민권을 박탈하고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요? 반대로 만약에 베니 간츠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자유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중교통도 운행하고 슈퍼마켓도 열게 할 것이며 정통 유대인들도 군대에 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메시아닉 주들에 대한 관용이 베풀어질 수도 있으며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할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자유의 바람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대리모가 합법화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스라엘 총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커다란 걱정이죠. 이번 이스라엘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 이스라엘의 총리로 선택되어야 하는지 저희도 그 지혜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오게 하는 총리가 선출되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원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당당히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이 그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그 땅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통해 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세워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땅의 총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를 깨닫고 그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